중요한 포인트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양분하면서 실제로 촛불 집회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촛불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뭐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고 여지를 남겼어요. 지금은 나갈 생각이 없지만.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29분 54초. 예. 그것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곧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예컨대 이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면 그 다음은 정말 2개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반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촛불, 1000만 촛불이 나온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겠다는 이쪽에 나온 태극기 집회만 국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가능해지는 거. 또 하나는 조윤선 장관 구속과 관련해서 그게 뭐 뇌물도 아닌데 특검이 너무했다, 과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구속감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인 것이죠. 예. 변호사님, 제가 요즘 얻은 닉네임이 만주 변호사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고 헌재와 특검을 제일 잘하는 민간인. 제가 걱정이에요, 사실. 예. 정우 형님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돼서 이제 변호사 못해먹고 생존의 위협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야, 이거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내 무대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직을 위협하는 사람이 2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고 있거든요. 범법 전문가가 김재동 씨. 그다음에 일반 법률 전문가가 정봉주.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윤성 기자가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했잖아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사실 평상시 같으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렇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통 변호사들이 벌금형까지는 못 외우는데 대단하시네 진짜. 그래서 평상시처럼 이렇게 국민 여론이 몰려있지 않을 때는 이것은 구속수사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됐거든요. 이걸 변호사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별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블랙리스트 할 때 이것은 헌법 정신 위배다. 그렇죠. 그다음에 19조 양심의 자유, 21조, 22조 표현, 언론 표현의 자유. 큰일 난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우리는 계속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를 적시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법률 위반 아니지만 이렇게 헌법 정신을 위배한 위중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에다가도 시그널을 줬고 알려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뇌물죄랑 딱 비교를 한 게 현재 이제 특가법상 뇌물을 하면 5년 이상이게 되지만 말씀하신 그런 직권남용 5년 이하니까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하지만 장 기자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인식이 없구나. 뭐가 잘못돼. 인식이 없구나.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촛불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도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반으로 쪼개놓고 내 편을 가르는 것을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정을 이끌어갈 비서실장과 장관이 그걸 주도했다라는 건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듣고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솔직히.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본인의 개인적으로 놨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쪼개면서까지 그거를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대는 거는 지금 뭐 10몇 %는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 한 30%까지 끌어올리면 원래 받았던 콘크리트 지지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30%가 설령 올라간다고도 그 30%가 나머지 70%는 완전히 쪼개집니다.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어제 인터뷰 보면 나라는 없고 개인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 진짜 가슴이 아파요. 진짜. 뇌물죄는요.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공무원이지만 공직과 관련된 문제지만 그냥 그 공무원이 돈을 몇십억을 받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처벌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를 절단내진 않아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국가를 쪼개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을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왜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교수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자기 국민과 인류를 적으로 내모는.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아마 죄의식이 없다기보다도 그 지금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너무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언론 자유 침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탄핵 소추 안에서 이야기하는 언론 자유 침해라는 거는 세계일보 조항규 사장의 그 경질에 따른 그 외압 그 부분을 규명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안에서 언론 자유 침해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했나 정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언론 자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이 중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그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때도 이 부분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윤선 장관 이야기도 했지만 유진년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한 말과 퇴임할 때 말이 달라서 개탄스럽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진용 전 장관은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물론 그것 때문에 물러난 측면이 분명히 강합니다만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기자들한테도 이야기했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 정도의 신념이 확신한 분이 이 주무장관으로서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말을 못했을까요? 대통령 꼬리 내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유진용 장관이 어떻게 살아왔는 건 알만한 국민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강하게 이렇게 부인을 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심각성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유진용 장관은 2014년 6월 퇴임하면서 여기에 반대했던 1급 공무원들이 날아가는 모습까지 같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록들을 잘 챙겨라. 그 함의가 많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옥죄어서 말을 못했지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복선은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유진용 장관 정도의 그 경륜이라고 한다면 당장은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정권의 말기가 가면 이러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것이다. 드러나게 되면 예. 본인이 그때서는 이야기를 해서 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아마 일말의 기대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진짜 말씀하셨을 때 예. 분석경비라는 표현을 쓰셨고 저도 그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시황 때 그때를 정말 책 불태우고 선배들 진짜 구덩이에 몰아넣어서 죽인 건데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정도인 게요. 출판계들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어떤 뜻에 맞지 않는 책들을 내놓는다는 이유로 출판사업 지원도 끊었고 마다못해 그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끊는 게 뭐가 좀 어색하니까 세종도서 같은 거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선정을 해가지고 책 1,000만 원어치를 사주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책 1,000만 원어치를 사주면 거기서 출판사 몫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작가한테 인세 한 10% 정도가 가는 거예요. 근데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물론 의원님은 뭐 베스트셀러 작가시니까 그 고충을 모르겠지만 6개월 1년 걸려가지고 한 권 써가지고요 남는 인세 출판사에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거를 잡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글을 써라. 그러니까요. 그 정말 푼돈 가지고 사람들의 생사 여타를 좌우했던 거예요. 실제 심각한 문제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유진용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인데 그 세월호 당시 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해경 해체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국무위원 회의할 때 이것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무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무위원 총사퇴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를 대통령만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국민 거예요. 듣겠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 얘기에 찬동하는 사람들만 국민인 것이고 그 밖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2014년 6월에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블랙리스트가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이 된 후에 블랙리스트 요구가 본격화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가 들어왔냐면 예술인들을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불이익을 줘라.
라는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징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씁니까? 저는 주로 북한.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국방부에서 많이 써요. 군사 용어거든요. 근데 자신과 반대, 자신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왜 국가란 무엇이냐,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느냐, 대통령의 인식처럼 그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아이들을 못 꺼내는 거냐라는 국민적인 비판과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풍자했던 예술인들을 응징하고 불이익을 주라라는 것이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로 반대 세력은 모두 공격하고 없애라. 분석형이하고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응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장 기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종범 수석의 노트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과서 국정화 때 공격, 대응, 재공격. 이게 국민을 상대로 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임영환 전 민정수석 그 비망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했다는 말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말살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심지어 말살. 이거는 말살. 그럼 제가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도 못 하겠네요, 사실. 예. 차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아까 장 교수님도 그 얘기를, 장 기자님도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양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태극기 이른바 극우 집회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탄핵 가능성은 임박하게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거 유혈 사태랍니다. 그 그럴 집회를 우리가 가보면 크죠. 예. 그 집회를 가보면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 나온답니다. 촛불을 죽여야 된다. 촛불 죽여야 된다고 군이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총 쏴야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는데, 그런 장소에 지금 이제 업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장소에 나가서 힘을 실어준다는 그 자체는 전혀 적절치 않죠. 이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를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어떻게 지금 이 대통령을 뭐 지금 보좌는 공식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진짜 아니 되옵니다는 목소리를 네. 높여야 될 때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정도를 해야 그래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그렇게 있는. 할 사람들이면 여기까지 안 왔죠. 예. 그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너무나 심각한 사태가 많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안 조대한 그렇습니까? 민정수석이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양분하면서 실제로 촛불 집회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단호하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단호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촛불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뭐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고 여지를 남겼어요. 지금은 나갈 생각이 없지만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29분 54초. 예. 그것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곧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예컨대 이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면 그 다음은 정말 두 개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반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촛불, 1000만 촛불이 나온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겠다는 이쪽에 나온 태극기 집회만 국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가능해지는 거. 또 하나는 조윤선 장관 구속과 관련해서 그게 뭐 뇌물도 아닌데 특검이 너무했다, 과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고, 구속감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인 것이죠. 예. 변호사님, 제가 요즘 얻은 닉네임이 만주 변호사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고 헌재와 특검을 제일 잘하는 민간인. 제가 걱정이에요, 사실. 예. 정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돼서 이제 변호사 못 해먹을 것 생존의 같죠. 위협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야, 이거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예. 내가 내 무대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직을 위협하는 사람이 2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고 있거든요. 범법 전문가가 김재동 씨, 그다음 일반 법률 전문가가 정봉주.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윤성 기자가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블랙리스트는 사실 평상시 같으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렇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통 변호사들이 벌금형까지는 못 외우는데 예. 대단하시네 진짜. 그래서 예. 평상시처럼 이렇게 국민 여론이 몰려있지 않을 때는 이것은 구속수사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구속됐거든요. 이걸 변호사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 그래서 블랙리스트 별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블랙리스트 찾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대는 거는 지금 뭐 10몇 %는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예. 더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 한 30%까지 끌어올리면 원래 받았던 콘크리트 지지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30%가 설령 올라간다고 해도 그 30%가 나머지 70%는 완전히 쪼개집니다.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어제 인터뷰 보면 나라는 없고 개인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 진짜 가슴이 아파요. 진짜 뇌물죄는요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공무원이지만 공직과 관련된 문제지만 그냥 그 공무원이 돈을 뭐 몇십억을 받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처벌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를 절단내진 않아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국가를 쪼개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을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왜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교수님 우리가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네.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자기 예. 국민과 인류를 적으로 내모는. 네.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아마 죄의식이 없다기보다도 그 지금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너무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뺌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헌법 정신 위배다. 그렇죠. 그다음에 19조 양심의 자유, 21조, 22조 표현 언론 표현의 자유. 큰일 난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우리는 계속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를 적시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법률 위반 아니지만 네. 이렇게 헌법 정신을 위배한 위중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에다가도 시그널을 줬고 알려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뇌물죄랑 딱 비교를 한 게 현재 이제 특가법상 뇌물을 하면 5년 이상이게 되지만 말씀하신 그런 직권남용 5년 이하니까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하지만 장 기자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인식이 없구나. 뭐가 인식이 잘못된 없어요. 인식이 없구나. 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촛불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도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반으로 쪼개놓고 내 편을 가르는 것을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정을 이끌어갈 지서실장과 장관이 그걸 주도했다라는 건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듣고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솔직히.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본인의 개인적으로 놨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쪼개면서까지 그거를 자기가 살아날 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언론 자유 침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서 이야기하는 언론 자유 침해라는 거는 세계일보 조항규 사장의 그 경질에 따른 그 외압, 그 부분을 규명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안에서 언론 자유 침해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했나 정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언론 자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이 중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때도 이 부분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윤선 장관 이야기도 했지만 유진년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한 말과 퇴임할 때 말이 달라서 개탄스럽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진용 전 장관은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물론 그것 때문에 물러난 측면이 분명히 강합니다만 대통령